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주차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 주차로는 3주차고 강의로는 2강에 해당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지난주에 첫 번째 강의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2강,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글을 쓰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내용 위주로만 같이 수업을 나갔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한 학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투 수업도 아마 2학년 때 듣게 되실 텐데 들으면서 우리가 왜 대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교양적인 독서라든가 글쓰기 수업을 가르치지? 뭐 이런 의문 여러분 충분히 드실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또 대부분 지금 공대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연과학학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왜 우리가 전공이 그래 우리 이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인문학 수업을 들어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가볍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과학적 글쓰기를 한 학기 동안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지, 또 여러분들은 왜 이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좀 질문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첫 번째 큰 테마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수업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다음 주까지 요거 수업 마무리 하시면은 첫 번째 글쓰기 실습,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글쓰기 실습을 좀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듣고 계시는지 체크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내드린다라고 했는데, 그 과제까지 제출하셔야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과제 제출까지 하셔야 출석이 된다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학기 초에는 아마 계속 여러분들 혹시나 다 숙지 못하셨을까봐 제가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다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3주차쯤엔 4주차죠. 다음 주쯤에는 아마 수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수강하셨는지 들을 수 있는 수행과제를 대신해서 첫 번째 글쓰기 실습 과제를 아마 내드리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수업 연장선에서 오늘 수업까지 잘 들으시고, 또 오늘 수업과 연장해서 다음 주 수업까지 마무리를 해서 들으시면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건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벼운 글쓰기 실습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지난주에 간단하게만 인간은 이야기하는 인간이었구나 하면서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호모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호모 나렌스, 호모 비르투엔스 뭐 이런 개념에 대해 설명이 있고, 중요한 거 드림 소사이어티 개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거 여러분 계속 기억을 하면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은 조금 예시, 그래? 그럼 이야기나 스토리텔링이 우리 일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문화 전반에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는 중요하다. 라고만 지난 시간엔 얘기했고,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그거 좀 다양한 예시라든가 아니면 실제 컨텐츠에 대입해서 분석하는 거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과제도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신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거 분석해보는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드림 소사이어티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나시죠? 미래학자라고 하는 롤프 옌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보화 시대의 태양은 지고, 이제 농업의 시대, 인간이 농업의 시대라고 할 수도 없고 2차 생산, 다시 말해서 재화를 생산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시대라고 할 수도 없고, 정보화혁명이라는 게 이제 그런 혁명이 3차 혁명이었는데, 이젠 정보의 접근성도 누구에게나 다 진입장벽이 낮게 보편화되었고, 그렇다면 4차형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과학기술 글쓰기다라고 하는 이런 뭔가 그 공학적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이과적 생각,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더 중요한
단순히 기능이나 기계, 계산을 하고 아니면 뭔가 산술적인 그 기계적 계산, 제가 뭐 그 분야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더 이상 컴퓨터, 특히 좀 더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AI와의 그 경쟁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어디 있을까?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어디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게 롤프 인생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과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내드렸는데, 여러분 문항별로 다 여기 옆에 칸 채워서 제출하셨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아직 과제 마감 기한 전입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을 거의 다 채워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꽉 채워서 영상 시청할 수 있거나 과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려고 일주일 다 채워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는 아직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고 계시는 학생도 있을 텐데, 제가 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수업에 임하는지, 첫 번째 주차 과제니만큼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제가 조금,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런 매주 같이 내드리는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제가 내드리는 과제 보면 알겠지만 정답이 있거나 뭐 아니면 꼭 제가 의도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구나 라고 하는 걸 멀리 있지만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교수자인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문제로 보통 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보시면 뭐 충분히 짐작하셨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엔 글쓰기와 고전 읽기를 같이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도 같이 좀 글을 읽을 거고, 보통 본격적인 고전 읽기를 아마 여러분 2학년 때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되면은 고전 읽기가 더 중요하게, 근데 지금은 우리가 1이기 때문에 과학적 글쓰기가 고전 읽기 1이잖아요. 1에서는 조금 글쓰기의 기초 소양, 기본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데, 2학년 때는 바로 이어서 좀 더 고전 읽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2에서 더 많이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건데, 도대체 우리가 같이 글을 쓰는 것과 책을 읽는 게 어떤 상관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드린 거고, 이거 정말 어려운 개념이죠. 이거는 사실은 뭐 정답이 정말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는 예전에 중요한 책으로 평가되다가 더 이상 그런 권위를 상실해서 중요하지 않은 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책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 언급이 되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책들이 다시 부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전은 단순히 옛날에 쓰여져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어떤 권위를 획득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결국은 현재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의지를 하고 교훈을 얻고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그 옛 성현들의 지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사람들이 필요한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혜를 만들어 놨다 해도 그때는 옳았지만 그게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다시 보고 뭔가 교훈을 얻고 내 삶에 도움을 얻고 할 수 있는 지금의 교훈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고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마다 아마 다양한 정의를 써주셨을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받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독서를 하고 계시는지 좀 저는 독서의 개념을 넓게 봤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인쇄된 책을 보는 게 독서의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근에 봤을 법한 뭐 서사 장르, 뭐 드라마, 영화, 저는 정말 하루에 가장 많이 보는 여가, 요즘에 또 밖에 못 나가잖아요. 요즘에 지금 또 거리두기 단계가 많이 격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페에 앉아 있는 것만도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어디 가게를 들어갈 때마다 번호를 쓰고 있죠. 핸드폰 번호를 쓸 만큼 엄중한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뭐 나를 포함해서 이제 그 좀 많은 사람들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24시간 통째로 제가 이 방 안에서만 있는 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그래도 여가, 좀 스트레스 해소법,
재밌는 흥미?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진짜 넷플릭스를 많이 보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뭐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보고,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최근에는 책뿐만 아니라 꼭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걸 많이 봤는지, 그리고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나는 이게 재밌었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의 어떤 독서 취향이라든가 아니면 독서 특징을 알기 위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럼 최근엔 어떤 글을 썼는가? 사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최근에 쓴 글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은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저는 제가 다소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이 SNS에는 글을 많이 써도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종이라든가 노트 아니면은 뭐 일기 이런 건 많이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손으로 일기도 많이 쓰고 다이어리도, 이 핸드폰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어플이 달력 어플 같은 거에 충분히 다양하게 기록을 할 수 있는데도 다이어리도 손으로 된 종이로 된 거, 그 북으로 된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세대는 이럴 거야, 저 세대는 저럴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이 진짜 나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글을 쓰셨는지 좀 궁금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글쓰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글 쓰는 감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5번 문제가 가장 제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생각해봐야 되는 거.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전공 무관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1학년 때도 듣고 2학년 때도 듣고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게 이번 과제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어차피 들어야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이래서 이 수업을 들어요, 아니면 교수님 저는 이런 거는 평상시에 이런 것 때문에 글을 잘 쓰고 싶었어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지, 명분, 목적 이런 거를 교수님이 저한테 같이 뭔가 마음에서 공유할 수 있는 약속 같은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의도로 5번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천천히 다 받아서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 이미지도 제 머릿속에 각인할 겸, 요즘에 이 학생은 이런 성향이구나, 아니면 이런 캐릭터구나, 아니면 이런 걸 읽고 이런 걸 보고 있구나, 그리고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제가 한 명 한 명 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과제 아니요 수고하셨고, 제가 이렇게 과제를 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피드백을 다 현실적으로 드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다음 주 수업을 진행할 때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가볍게 지난주 과제 체크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내드리는 과제를 이렇게 같이 피드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과제를 했는데 교수님이 이런 의도로 내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오늘도 할 게 많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좀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 구체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사례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하는 좀 스토리텔링의 개념이라든가 사례 위주로 오늘 같이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요 그림, 그래서 같이 그냥 분석으로 오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갑자기 오늘 그러니까 이미지를 몇 개 보면서 그냥 같이 가볍게 분석을 할 거예요. 제가 그냥 이 이미지 띄워드렸는데 어떤 걸 뭐가 가장 눈에 띕니까? 눈에 띈다 라는 표현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미지를 공개하자마자 여러분 어떤 브랜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자, 제가 동그라미를 했는데 유명한 명품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명품 브랜드 중에서 가장 회사 규모가 크고 가장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명품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를 대표적으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 안 가져봤어? 어떤 가방은 똑같은 가방인데 10,000원인데 왜 어떤 가방은 1,000,000원일까? 그 1,000,000원의 차이 아니지 999만원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조금 더 그 갭을 좁혀볼까? 어떤 가방 똑같이 가죽으로 만들었어. 실제 리얼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가방은 한 10만원 정도. 그래야 10만원이 더 합리적이겠다. 좀 만원짜리 가방은 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10만원 정도 10만원이야. 근데 어떤 가방은 그러면 200만원이야. 라고 한다면 190만원의 차익은 어디서 나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0만원짜리 가방이 더 유명하고 더 잘 팔리고 사람들이 더 그것을 선호할까? 우리가 보통은 뭐 감가상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용어가 있을까? 그렇지. 가성비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싼 걸 사야지. 똑같이. 아니 왜냐면 어떤 물건을 넣었을 때 가방이 찢어지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가방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둘 다 진짜 가죽이라면 가방이 찢어져서 못 듣는 경우는 최근 들어 사실 없죠. 그게 뭐 종이로 만든 가방이라고 하나? 뭐 아니면 비닐봉지가 아닌 이상은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질 수 있다면 200만원짜리 가방을 사죠. 그건 어디서 나올까? 우리 산업 기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명품이나 재화를 선택할 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그 190만원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갈 수업의 내용, 스토리텔링에서 발생하죠. 이제 제가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얘기를 했었는데 2차 혁명의 시대는 끝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2차 혁명이 뭐예요?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은 재화를 생산하는, 다시 말해서 공장 시스템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펜이나 뭐 옷이나 종이나 뭐 이런 운동화, 이런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재화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이제 2차 혁명 시대의 산업물이죠. 그런 이제 물건들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이 물건이 없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재화와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 그래서 브랜드라는 거, 실제로 재화를 만드는 IT 브랜드 말고 이렇게 뭐 물건을 만드는 브랜드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브랜드가 나올 필요가 없을 만큼 포화 상태다. 그래서 우리 레드오션이다 라고 할 만큼 꽉 차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왜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오래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에 걸쳐 꾸준히 욕망하는 브랜드는 왜 생기는 걸까?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그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으로 한번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품은 어떻게 명품이 되는가? 똑같은 물건이라도 왜 190만원의 차익이 나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는 브랜드 루이비통입니다. 우리가 뭐 세계 3대 명품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루이비통, 뭐 이게 뭐 세계 3대 명품이 어디 막 등재될 당연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상식적으로 회자하는 뭐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근데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조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됐다라고 할 만큼 에르메스가 좀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고 좀 추구하고 또 그 시장 규모 자체가 좀 가장 큰 브랜드인 루이비통을 좀 예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루이비통이 아마 그리고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모르는 학생 지금 여러분들 이제 10대가 겨우 끝나고 20대가 됐다 하더라도 이 브랜드를 모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사실 명품 시장의 주요 소비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30대 이상, 40대, 50대가 더 많은 소비층이긴 맞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명품 시장의 주요 소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만한 브랜드. 오늘 브랜드를 가지고 몇 개 예시를 들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브랜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미지
얘기하면 이미지 텔링이라도 하거든요. 이 이미지 텔링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요 가방이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요거는 실제로 루이비통 브랜드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떤 그 잡지 지면에 실었던 그 광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광고는 어떤 식으로도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하는 말이 있겠죠. 그냥 막연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우리 가방이 예뻐요 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가방은 어떤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래서 명품이에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까?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면 광고지만 모든 이미지는 다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라도 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물건이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겠지. 일단 가방은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죠. 그리고는 여기는 젊은 언니가 있어요. 그리고 배경은 굉장히 앤틱해요.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 같은 배경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힌트를 다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방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 한 편의 지면이라도 이 지면 광고에서 하고 싶은 이 이제 목적이 뭘까요? 자, 이렇게 만약에 언니 가방이겠지? 이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컴팩트를 들면서 그냥 딴 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현대 도시 여성 같은 언니가 이렇게 가방이랑 같이 있어도 이 가방이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그래서 언니가 평상시에 들만한 그런 가방이구나 라고 해서 충분히 어울립니다. 근데 자, 이 언니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나눠서 이 가방이 이 과거에 지어진 것 같은 건축 배경이랑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렇죠. 배경이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 가방이 같이 있어도 어울린다는 거지. 자, 그러면 바로 이 가방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들어서 뭐 프라다나 구찌가 절대 그 루이비통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은 다 비싸요. 근데 따라올 수 없는 이유. 바로 그걸 헤리티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방이 역사성입니다. 과거에도 잘 어울렸고 지금도 어울렸고 다시 말해서 우리 가방은 한번 가지면은 유행을 타거나 아니면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들어도 할머니가 들어도 내가 들어도 영원히 계속 이렇게 그 명품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역사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 가방이 역사성이 있어서 좋은 가방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스토리텔링. 그래서 우리 가방은 명품이에요. 우리 가방은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사람들이 추구하고 써오고 원하고 했던 가방이에요 라고 하는 역사성을 이 짧은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명품이 명품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비싸서 아니면은 뭐 박음질이 좋아서 아니면 뭐 예뻐서 사실 예쁘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물건이 예쁜 기준은 너무 자의적입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시대나 어떤 공간에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나 다 어울리는 이 명품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 짧은 그림 안에서 강렬하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브랜드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스토리텔링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또 다음 브랜드도 같이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브랜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뭡니까? 여기 옆에 이렇게 글씨 있잖아요. 베네똥이라는 의류. 그러니까 크게 보면 패션 브랜드입니다. 뭐 신발도 만들고 주로 이제 의류를 많이 만들지만 패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베네똥은 좋은 광고 아니면 좀 잘 된 광고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흥미롭죠? 자, 여러분 아마 제가 짐작하건데 요거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화이트, 블랙, 옐로우니까 그치. 인종. 백인, 흑인, 황인종.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내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면 이 광고의 1차적인 스토리텔링은 뭘까요? 그치.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의 내면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심장은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실제로 이게 정말 백인의 심장, 흑인의 심장이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광고라는 이 이제 지명 광고의 짧은 프레임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인종은 다 평등해요,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근데 그래. 거기까지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아. 아마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영어를 안다면 화이트, 블랙, 옐로우를 안다면 해석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질문, 생각을 해봐. 베네똥은 의류 브랜드란 말이야. 패션 브랜드야. 근데 왜 베네똥에서? 왜 베네똥 같은 브랜드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모든 인종은 다 평등해요 라고 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까? 그런 해석까지 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대학생으로서 이 사회의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연습이 되겠죠. 그냥 백인, 흑인, 황인종은 다 평등해. 그래, 그건 그래서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베네똥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광고를 뭔가 흑인과 백인이 얼싸안고 있다거나 흑인 애기랑 백인 애기가 서로 친구를 이제 해가지고 놀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좀 인종과 관련된 이미지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단순히 의류 브랜드가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우리 기업은 좋은 기업이를 강조하려면 다른 거, 인종이 아니라 뭐 문화적 갈등도 있고 젠더 갈등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자본주의에 대한 불합리, 부조리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뭐 폭력도 있고 또 최근 들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뭐 이슬람 IS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간혹 문제가 되는데 뭐 종교적 갈등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인종일까? 여러분 계속 부지런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했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은 그런 발상과 아이디어에 있죠. 자, 봐봐. 여러분 화이트, 블랙, 옐로우를 보자마자 이 베네통 광고는 얘가 화이트야, 블랙이야, 옐로우야 라고만 해줬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뭘 떠올렸어? 내가 미뤄 짐작해볼까? 내가 맞춰볼까? 인종을 떠올렸죠. 베네통은 인종이란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냥 흰색, 까만색, 노란색이라고 해도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인종 떠올렸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인종 안 떠올렸어요. 그러면 그 학생 예외. 그럼 내가 그 학생한테는 사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네똥은 인종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인종을 떠올렸다면 여러분 반성해야죠. 우리가 피부색이 진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역으로 물으면 베네똥은 그 얘기를 한 거지. 중요하잖아. 색깔이 이렇게 중요하잖아. 그냥 흰색, 까만색, 노란색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인종 떠올렸잖아. 우리가, 인간이 시각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시각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 색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색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역설적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왜? 여러분 혹시 백화점 매장에 있는 뭐 여성 의류복을 파는 그 이제 층에 보통 있는데 베네똥 매장 가보셨습니까? 베네똥은 다른 뭐 옷의 어떤 질이나 아니면 박음질 다른 디자인보다 색깔로 승부를 보는 브랜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네똥 옷가게 보면 정말 우리 비비드하고 쨍한 색깔들도 굉장히 많고 색깔을 잘 구현을 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베네똥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색깔이 화려하고 예쁘고 다채로워요. 바로 베네똥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인종을 포함해서 눈으로 보이는데 당장 색깔이 진짜 인종 아무것도 아닌 거 맞아? 정말 색깔 중요하지 않은 거 맞아?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자극적인 광고인 거지. 나 그냥 흰색, 까만색, 노란색 썼을 뿐이야. 근데 너 인종 떠올렸잖아. 그렇게 피부색은 중요해. 아니, 피부색을 포함해서 색깔이라는 게 시각의 의존도가 모든 감각 중에 오감 중에 시각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인간에게 색깔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색깔로 경쟁을 하지.
우리 브랜드. 그래서 베네통 가면은 정말 색깔 하나하나가 독특하고 정말 화려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 광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된 광고죠. 색깔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역설적으로 색깔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한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베네통이라는 브랜드가 그 많은, 제가 아까 이제는 재화를 생산하는 브랜드가 차고 넘치는데 그 많은 브랜드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나 경쟁력을 확보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베네통 브랜드 스토리텔링도 해봤다면 다음은 이거는 이제 뭐 명품이나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실만한 브랜드입니다. 뭡니까? 그쵸, 스타벅스입니다. 자, 스타벅스는 여러분들이 세계 식음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할 만한 엄청난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스타벅스가 그냥 커피 매장 중에 하나가 아닌 것 정도는 아시죠? 스타벅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은 밥을 먹고 여러분들은 10대 때부터 저 10대 때는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10대 때 이미 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테이크아웃 커피나 아니면 커피가 아니더라도 테이크아웃 음료 가게에 가서 그 밥값에 상응하는 뭐 바깥보다 저렴할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지만 가격을 떠나서 음료를 하나씩 주문하면 거기에 이제 뭐 바리스타라든가 음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한 잔 한 잔 만들어주는 음료를 받아서 후식처럼 먹는 문화가 일상이 됐죠.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새삼스럽지도 않고 그냥 너무 당연한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카페에 있는 게 익숙한 세대인 여러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카페도 못 가고 하니까 어디서 공부해야 돼? 집에서 하면 되는데 집에서 잘 안 되죠. 왜? 카페 문화가 그만큼 일상화됐고 카페에서 약간 백색 소음에 노출이 된 상태로 공부를 하는 것에 더 여러분들의 그 문화가 체화됐기 때문에 카페라는 게 이렇게 당연해졌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겠어? 몇 년 전부터 그랬을까? 그 문화를 바꾼 게 스타벅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스타벅스가 나왔을 때 안 될 거라고 했대요. 왜냐면 마트에 가면 편의점에 가면은 그냥 만들어진 커피나 음료가 수두룩해서 그냥 꺼내서 바로 계산해서 마시면 되는데 누가 카페라는 매장까지 걸어가서 하나하나 뭐 커스텀을 해서 복잡한 커스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굳이 여기서 뭐 마실래요? 이렇게 골라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리스타가 만들어주는 우리가 베리에이션 커피를 해서 한 잔 한 잔 뽑아주는 커피를 기다렸다가 마시거나 누가 그러냐? 성가시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워드 슐츠 뭐 이게 스타벅스 창업주인데 뭐 이 스타벅스 브랜드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의 식문화의 패턴을 바꿔버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스타벅스의 그리고 스타벅스는 이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커피 브랜드 인지도 아니면 영향력 아니면 브랜드 파워 1위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당분간도 내주지 않겠죠. 왜? 스타벅스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스타벅스는 이미 하나의 문화적인 상징 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들이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동그란 표시로 카페임을 표현하거나 녹색을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화가 될 만큼 이미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음료 문화, 커피 문화의 상징이 되었죠. 그리고 이 스타벅스라는 것도 사실은 하멀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나온 항해사 이름.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만든 과정도 하나의 스토리에서, 다른 고전에서, 그래서 거기 항해사들이 가장 위험한 게 사이렌이라는 마녀잖아요. 그래서 인어인데 사람들을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홀려서 빠져들게 한다는 그 항해사들에게는 사이렌이 가장 위험한 그 요소라고 해야 되나? 유혹인데 그래서 스타벅스가 가운데 그려놓은 저 여자가 사이렌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스타벅스의 유혹에 빠져서 중독돼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이 브랜드 로고라든가 스타벅스라는 이름 자체도 하나의 거대한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제 뿌리 깊은 고전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뭔가 삼국유사 여러분이 아실 만한 고전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이광수나 염상석 뭐 이렇게 모든 세대가 이제 기본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그 유명한 고전에서 따온 거지.
그래서 그만큼 이 자체의 발판도 스토리텔링이고 이 안에서 사이렌을 갖다 놔서 우리가 다 홀릭하게끔 사이렌은 목소리로 홀릭하지만 스타벅스는 좋은 향과 커피 향과 맛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스타벅스는 그 어떤 식으로든 광고를 하지 않는데요.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물론 마케팅은 하지만 광고. 여러분이 아마 이 스타벅스는 영상 광고든 지명 광고든 아니면 뭐 유튜브에 막 원치 않아도 우리가 뭐 보려고 하려고 그런 광고 하나 뜨잖아요. 거기에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됐는데도 광고가 뜨지 않는 이유는 스타벅스의 유일한 마케팅 수단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뭘까요? 이것 또 하나의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여러분이 이 언니를 모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이제 유명한 셀럽들이 미국에서 파파라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옛날에 제 세대의 팝 가수입니다. 그래서 저 막 어렸을 때 막 이럴 땐 정말 유명했던 팝 가수인데 지금은 뭐 유명하지 않은데 그 돌아다니는 셀럽들이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뭐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지만 미국의 셀럽들이 늘 파파라치 컷으로 찍힐 때마다 늘 그 스타벅스의 벤티 사이즈, 큰 사이즈의 컵을 들고 있는 거지. 당연히 일상적으로 마셔. 그래서 거기에는 이 노출되는 광고에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지. 나도 저렇게 셀럽이 되고 싶고 예쁘고 싶고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싶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고 뭐 사실은 요 많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난 예쁜 걸 원해. 아니면 관심을 많이 인기 있는 걸 원해. 난 부장인 걸 원해. 아니면 난 노래를 잘하는 걸 원해. 뭐든. 그 뭐가 됐든 근데 내가 하루아침에 저 언니처럼 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저 언니랑 공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뭐게? 여러분이 요즘에 셀레나 고메즈 사진도 있고 뭐 많은 사진들인데 제가 이제 뭐 그런 언니들도 파파라치 것에 보면은 다 이렇게 저는 매일 유형 카페라떼를 마시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듯이 다 길에서 우연히 찍혔을 때 커피컵을 들고 있는 거 자연스럽게. 그랬을 때 내가 저 사람처럼 셀레나 고메즈는 현재 미국 10대 여학생들의 가장 대표적인 셀럽이자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셀레나 고메즈처럼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단 하나 그녀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그쵸?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그 커피는 내가 사 마실 수 있잖아. 그 정도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가격은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너무 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높아서 내가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늘 대부분 커피 가격의 기준이 되잖아요. 너무 저렴한 건 이 스타벅스 커피를 내가 그 셀럽과 공유한다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거야. 또 너무 비싸면 아까 그 루이비통 보여드렸던 것처럼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어서 또 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적정가. 충분히 하루에 한 잔 정도 소비할 수 있는 그 적정가를 잘 정해서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마셨을 때 단순히 여러분 커피의 원가는 여러분 우리 학교 안에 저도 이제 수원대학교에 출근할 때 학교 카페를 잘 갑니다. 저도 이제 커피 많이 마시니까 하는데 거기서 막 2,000원, 2,500원 너무 저렴해서 하루에 두세 잔 먹어도 부담이 없을 만큼 2,000원, 2,500원의 커피를 마시는데 근데 그게 스타벅스보다 더 맛이 없지 않습니다. 미각이라는 거는 취향이니까.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뭐 내가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취향이니 절대적인 기호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커피 브랜드가 그렇게 많은데 왜? 단 한 번도 스타벅스의 판매량을 넘어서지 못하는가? 왜?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을 때의 만족감을 그 커피들은 못 주는 거죠. 왜? 인간 너무 복잡해서 아까 얘기했죠. 소시오패스가 아닌 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아니면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복잡한 존재라 단순히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문화적 충족감과 만족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스타벅스 커피는 그 정도 가격이어야 되고 그런 문화.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 매장 공간만이 주는 어떤 느낌이 있죠. 거기 앉아있을 때의 어떤 편안함, 안정감. 여러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스토리텔링의 비하인드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처음에는 스타벅스 브랜드가 이렇게 복잡한 로고를 썼는데 요렇게 됐다가 또 요렇게 됐다가 최근 들어서는 요렇게 조금 가장 심플한 로고로 바뀌었죠. 그래서 로고 변천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카더라입니다. 진짜 그렇다 아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초록색 이제 처음에 복잡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단순화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는 초록색만 봐도 커피 생각이 나도록 정말 사이렌의 유혹 같은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유혹이죠. 이제 어딘가에서는 초록색만 봐도 아니면 동그란 모양만 봐도 커피 생각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감각과 욕망을 그렇게 마비시키는 뭐 그런 능력, 이게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 뭐 선생님은 안 그래요가 아니라 나는 벌써 스타벅스 VIP인데 한 달에 스타벅스에 갖다 주는 돈이 엄청 많을 텐데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내가 스타벅스를 원해. 기왕이면 많은 브랜드들이 있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안정감을 주면서 그냥 그러니까 가급적 그냥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럴 수 있었을 때 이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경쟁력, 이 브랜드가 단순히 커피가 맛있어서 라고만 한다면 그거는 사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스타벅스가 어떻게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해왔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세계 인류의 기업이 되었는가. 여러분 여기서 그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복잡한 존재입니다. 단순히 맛있어서 먹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게 싸서 갖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 브랜드 시장 1위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연히 밥을 먹으면 이렇게 뭐 샷을 추출해서 주는 커피를 어딘가에서 테이크아웃해서 사서 마신다는 기본적인 식문화 자체를 다 바꾼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스토리텔링 힘이 어디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저변의 문화들이 결국은 어떻게 다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브랜드죠. 자, 그리고 슬슬 여러분 오늘의 과제를 좀 내드릴 때가 됐는데 요게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인데 길어져서 여기에서 끊고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에서 오늘의 과제와 관련된 설명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서 보세요.